박 과장님, 이 마이크 되나요, 지금? 마이크 되고 있어요, 이거? 이건 마이크 아니에요? 저기 마이크. 반갑습니다. 제가 강의하기 전에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전부 다 원로기 때문에 극존칭으로 강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지죠? 하나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존댓말을 안 쓰더라도 양해해 주시고요. 두 번째, 제 강의 도중에 언제든지 제 강의를 끊고 질문해 주십시오. 대학 특강을 많이 해보니까 특강 다 하고 질문하면 거의 질문을 안 하세요. 항상 중간에도 끊고 그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선승구조는 뭐 이순장국에서 승리할 준비를 해놓고 싸운다는 건데 이걸 거꾸로 말하면 뭐죠? 승리할 준비가 되지 않을 때는 엉기지 말라 이거예요. 지금 이란하고 미국하고 박스에 싸우는데 아프리카에 어느 못산 나라 대통령이 장관들을 모아놓고 국무회의를 했어요. 야, 우리나라 이렇게 지질이 못 사는데 화끈하게 잘 살게 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장관 한 명이 딱 그러더래요. 미국하고 전쟁합시다. 미국하고 전쟁한다면 다 잘 살지 않습니까? 일본, 독일. 근데 그 나라 국방부 장관이 심부룩하게 앉아있더래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대통령과 미국하고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 나라가 미국하고 전쟁을 안 했다랍니다. 근데 이제 이순 장군의 선승구조는 너무나 여러분이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순 장군의 선승구조하고 등샤오팽이가 말한 도광양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등샤오팽이가 도광양이 했잖아요. 실력을 쌓되 칼을 쉽게 뽑지 말라. 그러니까 쉽게 등샤오팽이가 말하는 의중은 중국이 경제로 발전하지만 미국한테 완전히 자신 있기 전에 선승할 여건이 마련하기 전에는 구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등샤오팽이의 이 도광양의 정신을 짱쩌민이하고 후진타오는 그대로 이어받았죠. 여러분 아시지만 뭐 개혁 개방으로 갖고 연임 안 하고 65세 이상 퇴임하고 제가 시진핑이 오기 전에 그 중국 댕겨보면 중국 공산당 간부애들 만나도 뭐 여러분 다 그랬지만 전혀 공산당이라는 느낌이 없었어요. 공산당이 내색도 아니었어요. 술도 잘 대접해주고 마오따이도. 근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시진핑이 나오면서 중국몽을 내세웠는데 이게 지금 미중 패권 전쟁의 원인을 따져보면 시진핑이가 생각하는 중국몽하고 워싱턴이 가졌던 차이나 드림하고 부딪힌 거예요. 제가 통상을 하는데 2001년에 중국이 WTO에 가버렸습니다. 세계무역기구에. 그때 제가 통상산업부에서 이제 중국 통상 관료들을 만나면 야, 중국 관료들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오면 WTO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질질 짰어요. 꿈이었어요. 왜냐면 WTO 가입 조건이 시장 경제를 하지 않는 나라는 안 되는 거거든요. 차이나는 안 돼요. 세계 모든 나라가 반대했습니다. 일본, 유럽 다 반대했는데 한 나라가 밀어줬죠. 빌 클린턴. 그 미국 대통령이 차이나 드림을 갖습니다. 미국의 민주당이. 근데 이 대중국 정치에 보면 미국의 민주당이 약간 멍청해요. 그러니까 트루만 때 그렇고 다 뭐 제가 민주당도 아니고 공화당도 아닌데 차이나 정책을 써요. 민주당이 기본적으로. 근데 워싱턴이 가진 차이나 드림은 야, 저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지만 WTO에 투입하고 자유무역을 하면 소득이 높아지면 뭐가 되죠? 개혁 개방을 하고 민주화하면 궁극적으로 미국 아래에 있는 미국의 그 헤지모니아에 있는 아래에 있는 엄브렐라로 탁스 아메리카 들어올 거라 생각하고 유럽, 일본, 한국을 설득해갖고 중국을 누워줬잖아요. 근데 이게 짱쩌민하고 후진타오까지는 미국의 차이나 드림이 맞은 거예요. 근데 이 시진핑 아시가 들어오면서 뭐를 했죠? 2050년까지 미국 따라먹겠다 했잖아요. 남중국 회담 막 군사기지 맹길고 뒤뒤 난리를 치니까 2018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갖고 차이나 배싱을 시작했고 지금 막 미중 패권 전쟁이 뭐 기술 전쟁, 무역 전쟁, 관세 정으로 막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일 앞에 계신 신대사님. 지금 그 시진핑이가 2050년 되면 미국 따라먹겠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세계 1등 군사대국, 경제대국 된다는데 신대사님. 중국이 미국을 따라먹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모르죠, 그거. 그걸 알면 제가 여기 앉아있잖아요. 안 박사가 쓰신 위대한 중국은 없다에는 그렇게 안 쓰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 표를 보시면은 이게 지금부터 4, 5년 전 있잖아요. 코로나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세계 모든 국제기관, IMF, 월드뱅크, 골드만삭스가 이 표를 보시면 놀라울 정도로 중국이 발전하잖아요. 성장률이 이렇게 중국이 발전하기 때문에 2030년 전후면은 중국이 미국 경제를 따라 마신다고 거의 모든 기관이 이야기했어요. 제가 읽어봐도 5년 전에는, 코로나 전에는. 그때만 해도 이제 중국의 시대도 미국 끝났다고 생각하고 사실 그랬어요. 중국이 잘했거든요. 근데 이게 보시면은 중국 폭망했어. 시진핑 때문에 망했어. 보시면은 잘 보세요. 이 그래프가 미국의 이 경제잖아요. 이게 중국 경제. 2000년에 게임이 안 되잖아요. 쭉 가면서 좁아지죠. 그죠? 시진핑의 꿈이 이루어지는, 좁아지는데 2021년부터 폭망한 거예요. 다시 격차가 벌어져요. 제가 숫자로 말씀드리면 2018년은 중국이 미국 경제의 66%예요. 75까지 따라가죠. 이게 코로나 막 시작될 때예요. 코로나. 그러면 75면 이건 그 추세 2030년에 따라가는 건 맞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중국이 망하는 거예요. 격차가 점점 벌어지죠. 쭉쭉 63으로 벌어져요. 근데 제가 보기에 몇 년 내로 50으로 떨어져요. 지금 중국이 여태까지 3, 4년마다 경제 성장률을 6%를 고집했거든요. 왜냐면 중국 대학이 1년에 졸업생이 몇만 명인지 아세요? 2천만 명이야. 얘도 취업시키려면 6% 성장을 해줘야 돼. 근데 깨졌잖아요. 작년까지 5%잖아요. 금년에 양회에서 리창이 4.5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죄송한 말씀인데, 저게 꽝이야, 꽝. 거짓말이야, 저게. 미국의 그 전문기관들이 잘 조사를 해보면 저게 2%포인트 정도는 과장된 거래요. 그러니까 중국 성장이 실제로 3% 내려는 거예요. 왜 중국이 GDP를 만질 수 있냐면, 우리나라 자본주의하고 GDP 집계 방식이 달라요. 우리나라 이게 계량적으로 하는데 중국 애들은 성이 있잖아요. 산둥성, 광저우성이 GDP를 보고하면 베이징에서 베이징이 이걸 코디네이션해요. 야, 광둥성, 너 이 새끼야 오버했어. 내려 이 새끼야. 올리고 지네들이 만지니까 얼마든지 만지는 거예요. GDP를 지네들이. 그걸 리커창 있잖아요. 도널드 리커창이. 근데 참나 중국의 미래가 안타까운 게 시진핑이가 안 되고 원래 리커창이 되는 거잖아요. 리커창이 됐으면 지금 완전히 중국 이루어집니다. 리커창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리커창이가 외신기자한테 그랬잖아요. 술 한잔 먹어서. 야, 저 중국 뒤집는데 거짓말이라고 리커창이 얘기했어요. 외신기자한테. 왜냐면 자기가 보기에 GDP를 되려면 전기 소비량, 화물 유통량, 한 가지를 더 봐야 되는데 이거하고 안 맞는다는 게 중국 정부 발표하는. 자, 이런 식으로 나와서 63대 제곱 몇 년에 50% 떨어지니까 신 대통령한테 말씀드리면 중국몽은 끝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떨어지냐 하면은, 왜 이렇게 격차가 갑자기 2021년 벌어지냐면, 시진핑 이해하시가 개판졌잖아요. 3년 동안. 그 우한에서 코로나 났을 때 중국이 확 봉쇄하고 확 잡았잖아요. 근데 미국, 유럽은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진핑이가 해떠가 돌아가야, 이런 말 좀 써도 됩니다. 해떠가 돌아가고, 야, that's the point. 저게 우리 사회주의 체제의 우선성이다. 우리 중앙정부가 꽉 통제하니까 코로나를 잡았는데, 저 아메리칸, 유럽팬, 저 새끼들 저거 허덜하게 초콜릿이나 먹든지 통제를 못하니까 팍팍 몇십만 몇 병인데, 우리 차이나 한 명도 없지. 그게 처음에는 좋았지. 한 1년 통했어요. 우리 코비드 제로하고 막 철저히 이렇게 봉쇄하고 우리말하면 개판쳤잖아요. 근데 이게 미국하고 유럽은 코로나가 휩쓸고 들어가서 한 방 맞고 진정되는데 중국은 막아놓으니까 터지고 또 터지고 그냥 심한 경우에는
아이폰 있잖아요. 아이폰 그 공장이 그 정조주에 있는데 정조에 있는 근로자가 집단으로 공장에서 탈력했잖아요. 도저히 이 환경에서 못하겠다 담론을 도망갔어요. 그런 사태가 나니까 애플이 아이폰 생산지를 베트남하고 중국, 인도로 옮기거든요. 이런 세상 3년 동안 코비드를 제로를 하면서 제가 국가의 경제정책을 해봐서 압니다. 청와대 경제수석실 아는데 이 국민경제라는 게 유기체에 굴러가는 자동차 비슷해요. 기계 비슷해요. 기관차도 3년 안 쓰면 녹순지로 여기서 중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훼손시켰어요. 제가 보기에. 그래갖고 2023년에 백지 시위가 했을 때 확 불었잖아요. 그때 중국 베이징도 물르고 세계 모든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가 3년 동안에 묶였다 확 리바운드 할 줄 알고 반등할 줄 알았는데 반등커녕 꾸작꾸작꾸작 되고 성장률이 떨어지고 두 번째 이 아저씨 제가 뭐전 트럼프 대통령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평가하지만 저는 차이나 배신만은 잘했다고 생각해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차이나 배신을 했잖아요. 제가 중국 경제나 지금 중국 산업, 뭐 바이오, 뭐 전자 이런 거 이 발전한 과정을 보니까 다 훔치든지 공짜로 사든지 이런 식으로 했어요. 지금 중국이 세계 바이오 기업이 있잖아요. 베이징에 그 무슨 제논인가. 저것도 기원을 떠다 보니까 중국의 바이오 산업이 하버드대에 세계적인 바이오 하는 교수가 있어요. 근데 지혜 교수는 저도 교수였지만 교수의 특징이 뭐죠? 순진하잖아요. 순진하고 안보 스파이크는 개념이 없잖아요. 교수는 뭐 제자 그러니까 중국 여자가 좀 이쁜 나와요. 중국 여자 연구원이 그 교수부가 베이징에 왔을 때 아주 잘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버드 교수가 뿅 가가지고 그 여자 연구원을 바이오 연구원을 하버드 세계 최고 하버드 연구실에 연구하게 맹길고 그 세계 최고의 하버드 교수 모시는 엄청난 DNA 데이터가 있잖아요. 빅데이터. 이거에 대한 억세스를 교수가 그냥 놔둔 거야. 여자 교수가. 중국 경화대. 이 중국 연구원이 3년인가 몇 년 있으면서 싸그리 그러니까 미국의 수십 년 동안 하버드 연구 이거를 그냥 가지고 중국 간 거예요. 네. 예. 질문 하나 그랬죠? 예, 예. 그냥 가는 거고 뿅 가는 거고 차이가 뭐예요? 아니 뿅 가는 거는 질문을 그때 근데 제가 그 외국 아티클 보니까 하버드 대학 교수가 갔을 때 그 여자 연구원이 아주 잘해줬대요. 엔터테인을. 근데 우리가 쓸데적 좋은 음식을 줬는지 그 이상 있는지 뿅인지 아닌지 전혀 모르겠는데. 그게 뿅이에요. 교수님도 우리 한때 잘 나갈 때 중국 가면 중국 사람들 참 잘해줬어요. 뭐 여자 연구원 나면 정신이 없더라고요. 뿅 가요. 이제 그래갖고 이제 쉽게 말하면 중국이 이렇게 급성장할 때 아까 2020까지는 프리런치 한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미국이 전혀 경계를 안 한 거예요. 미국 경계를 안 하고 그 다음에 이 책을 한번 제가 읽어봤더니 스테어스 전쟁이라고 라버트 스팔딩이라고 공군 장군인데 이 사람이 책을 읽어보면 그 당시에 2018년부터 미중 패권전 트럼프가 들어오자 미중 패권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워싱턴이나 뉴욕의 분위기가 그냥 나타나요. 저도 워싱턴에 3년 근무해갖고 뭐 CSIS나 싱크탱크 애들하고 많이 접촉을 했는데 워싱턴에 유명한 싱크탱크 있잖아요. 빅터 차 있고요. 근데 이 사람들 뭘 움직이는지 아세요? 이거야, 이거. 이거 주면 다 움직여요. 저도 아까 말한 진해 교수님 소개한 게 경제인문사 연구회 이사장 할 때 제가 돈을 좀 있었거든요. 피터슨 국제연구소에도 한 30만 훅 던져주면서요. 야, 한미 관계 어떻게 올려 그러면 다 한국에 유리하게 보고서 내주고 컨퍼런스 해줘요. 그때 엄청나게 많은 차이니스 머니가 워싱턴 싱크탱크에 들어간 거야. 그 다음에 뉴욕 있죠. 뉴욕은 중국 그 차이니스 마켓에서 돈 버는데 지영희 교수님한테 뿅뿅 완전히 간 거예요. 골드만삭스 보고 중국에 투자하고 막 돈 벌잖아요. 그러니까 라버트 스팔딩 이 사람이 야, 차이나 리스크 있다. 저런 식으로 다 미국 당한다고 아무리 뉴욕의 증권가나 워싱턴의 싱크탱크에도 영어로 말하면 어딕티드 중독돼 갖고 차이니스 뭐 중독돼 갖고 안 듣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있을 때 그때 그런 분위기였어요. 차이나에 경계 하나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적인 업적은 차이나 리스크를 문제화 국제 이슈화 시키고 차이나하고 전쟁이 붙은 거예요.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평가할
업적인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거꾸로 말하면은 시진핑이가 중국 뭔가하고 설치지 않았으면은 그냥 만약에 얘들을 리커창이 됐으면 절대적으로 중국이 2050년대에 미국 따라 마셔요, 제가 보기에. 근데 이제 개판 잡아갖고 저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두 번째. 이건 이제 시진핑이가 그 선순 구전 안 해갖고 차이나가 개판 친 거고, 두 번째. 이 개판은 트럼프가 개판 쳤어. 트럼프가 선순 구전 안 해가지고 히토류에서 중국한테 당한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 히토류가 몇 가지 종류가 있죠, 선생님? 히토류잖아요. 히토류가 설명을 드리면, 또 우리가 망간식으로 히토류 17가지밖에 없어요. 히토류에 있는 게 딱 13개, 히토류가 딱 17가지밖에 없습니다. 히토류 17가지. 이렇게 크롬, 니켈, 망간 뭐 17가지고 히토류 생산을 여기서 보시면 거의 90% 이상이 차이나가 잡고 있어요. 차이나가 생산하고 정제하고 잡고 있거든요. 히토류는 딱 17가지고 참고로 이렇게 히토류가 있는데 히토류가 17가지면 그러니까 히토류 망간 강산만 있고 크롬 강산만 있는 게 아니고 히토류는 어느 강산 하나 하면은 10개가 같이 몰려 나와요. 히토류 특성이. 근데 이 세 개를 중국이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히토류 전쟁 배경을 보면 2018년에 이 트럼프가 딱 잡았잖아요. 차이나 조졌거든요. 이거 3월에 철강하고 아밀린 관세 25% 이렇게 조졌거든요. 제가 워싱턴에 3년 있고 대미 협상을 했어요. 미국 협상을 해봐서 아는데 일본이 잘 나갈 때, 한국이 아무리 잘 때 미국이 조지잖아요. 일본, 한국 깨갱하고 엎드려요. 제가 이제 고위직에는 신문사 장관이나 차관한테 미국한테 한번 엉겨봅시다. 우리도 뭐 대응 카드가 있잖아. 무슨 소리야. 그럼 일단 엎드려요. 일본하고 차이나는. 근데 미국이 때릴 때 그때만 WTO에 가입하기 전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한테 엉기는 게 대응 보복한 나라 차이나밖에 없었어요. 차이나가 일래 미국한테 엉기는 나라인데 이렇게 트럼프가 때리니까 차이나가 애지유지를 엉겼죠. 4월 2일 날 똑같이 대응 보복을 했죠. 2라운드에 트럼프가 또 조지니까 그 다음에 중국도 또 대응 보복을 했죠. 2라운드. 세 번째 미국이 7월 6일 날 조지니까 차이나도 7월 날 똑같이 대응 보복했죠. 8월 23일 날 때 하니까 4번이나 차이나가 대응을 했는데 트럼프 대행이 끝에 가서 2,500에서 조지니까 중국은 대응 보복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1차 관세 전쟁에서는 2020년에 중국이 100기 항복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2000년 1월에 백악관에 있었던 1차 무역 합의인데 리오 부총리잖아요. 여러분 표정 한번 보십시오. 안 교수님 저기 2020년 아닙니까? 2000년이라고. 2020년 죄송합니다. 예, 이제 2020년 2년에 리오 부총리 표정 보세요. 무슨 표정이죠? 완전 통시공 표정이죠, 완전히. 100개, 이 내용이 중국이 100개 항복한 거예요. 앞으로 1년 가면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서 2,500 수입할 그런 식으로 했는데 다행히 트럼프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약속을 안 지켰죠. 자, 그 1차 무역전쟁 가볍게 이기니까 이 트럼프 아저씨가 이번에 재짓고 나서 2차도 그렇게 될 줄 안 거야. 이번에 세게 때리자. 145 때렸거든. 중국이 125로 관세를 댐비잖아요. 또 조지려고 했는데 뭐가 나타났죠? 히토류가 나타난 거야, 히토류가. 중국이 히토류 수출 통제라니까 포드, GM, 폭스바겐 자동차 산업, 군소, 잠수함 맹기고 전투기 맹기가 안 들어가는 거야, 가전에. 생산이 가동 중되면 난리 난 거야.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해갖고 5월 달에 스위스에서 베센트 재무장이라고 허리퐁 부총장 하면서 야야야 이 145, 100년 거 90일 유예하자 지금 계속 유예하고 금년 4월에 시진핑하고 만나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이란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미국이 당한 거예요. 히틀러 때문에. 자, 그럼 왜 선순구정 안 했느냐? 제가 생각하기에 미국이
이 미국이 똑똑똑한 나라 같은데 어쩐 때 약간 바보짓도 하는 게 여러분 지금은 90% 이상 히스토리를 차이나가 잡았지만 1980년만 해도 전 세계 히스토리국의 60%를 이상을 미국에 있는데 이 히스토리 광산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마운트 패스 광산인데 이 광산 하나에서만 전 세계 히스토리의 60%를 공급했어요. 이 정도로. 근데 왜 이렇게 중국으로 바꿨느냐? 히스토리가 엄청난 공예 산업이거든요. 환경 오염이요. 그러니까 이제 할당 야 차이니스 너희 새끼 저 환경 공예 그냥 너희들이 히스토리 왜 우리는 우아하게 뭐 컴퓨터로 꼬짝꼬짝 베끼고 중국한테 맡겼고 다 손났잖아요. 캐나다, 미국 손났다가 히스토리에 당한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이순 장군의 선승구전이라면 당연히 중국의 히스토리로 들어올 줄 알고 히스토리로 비축을 해놓든지 히스토리를 개발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 없이 겁 없이 바탕 들어갔다가 히스토리에서는 미국이 당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란도 비슷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미국이 오히려 이순 장군의 선승구전을 준비 안 했다가 당하는 거고 세 번째는 제가 지금부터 15년 전에 항저우 옆에 서울하고 한번 가보신 적이 있어요. 서울하고 유명한 관광지인데 거기 가서 이제 관광 유럽 배를 타는데 중국 애들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배가 모터로 움직여. 모터로. 그리고 모든 그 항저우 도시 오토바이는 다 전기 오토바이로 움직이더라고. 계속 엔진 아니고. 그래서 좀 그 당시만 해도 중국 애들 되게 이상한 짓 하네. 새끼들 뭐 왜 배터리를 좋아하는 우습게 봤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중국 애들은 친환경 에너지 이걸 알았던 거야. 중국이 잘한 건 인정해줘야 돼요. 중국이 잘한 건. 그때부터 친환경하고 모든 산업이 일로 갈 줄 알고 엔진 산업이 아니고 배터리 쓰는 산업을 간 거야, 중국 애들은. 중국 애들도 똑똑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 BYD가 지금 전 세계 1등 잡고 전기차 1등 잡고 난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친환경 쪽에서는 중국 애들이 미리 길을 잡고 선승구전을 했죠. 그리고 제 친구가 그 현대자동차 사장인데 지금부터 5년 전에 제가 중국의 전기차 산업 물어보면 절대로 중국은 자동차 산업 육성 못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동차 엔진을 남길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세계대전을 일으킨 5나라밖에 없대요. 미국, 뭐 프랑스, 독일, 이태리하고 딱 하나 외가 한국만이 자동차 엔진을 만들지 중국 절대로 자동차 엔진 못 만들고 자동차 산업에서 제일 복잡한 기술이 엔진하고 파워 출력 있잖아요. 엔진에서 가는 그 기술인데 중국 애들 못 한다 그랬는데 중국 애들은 이거를 스킵했잖아요. 엔진 스킵하고 전기차를 다 버린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중국 애들이 잘 나갔는데 근데 왜 그래서 지금 여러분 잘 알죠. 세계 시장을 제패하잖아요. 친환경, 태양광, 전기차, 2차도 제패하는데 왜 서방이 미국이나 유럽이 제가 보기에도 제가 국가 정책을 해봤는데 이 바보짓을 한 게 한 나라의 국가 정책을 할 때는 환경 정책하고 산업 정책하고 같이 가야 돼요. 이제 미국이 인플레 감축법, IRA법으로 뭐 전기차 사라 그러고 유럽도 2035년부터 모든 그 신차는 전기차 사라 그러잖아. 그렇게 하면은 미국의 정책 결정자나 유럽의 정책 결정자가 환경론자뿐만이 아니고 자동차 산업 대표도 맹기려갖고 우리가 이렇게 가려 했는데 미국의 자동차 산업, 유럽의 폭스바겐 벤츠 너희들 이렇게 할 때 전기차 할 수 있느냐 물어봐야 돼. 그 나라 산업계. 근데 제가 보기에 이 환경론자들이 극성이에요. 정책을 해보면 무조건 환경 하니까 거기 가갖고 환경만 생각하고 이렇게 맹기를 놨거든요. 무슨 일이 벌어지죠? 중국 전기차가 물밀듯이 유럽하고 미국에 못 들어가죠. 도널드 트럼프 때문에. 근데 유럽, 제가 블랑스에서 4년 공부했는데, 그리고 미국에 제가 3년 살아요. 유엔기구에 워싱턴에 공부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미국하고 유럽은 다 서양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달라요. 제가 살아보니까. 전혀 다른 나라예요. 유럽 시스템하고 미국 시스템하고. 근데 유럽이 저기 꾸적꾸적 대면서 중국 전기차가 막 들어가니까 뭐 상계관세 그래갖고 뭐 25% 최소 45% 매겼잖아요. 그래도 그냥 비아디고 다 들어가요, 중국차가. 왜냐하면 전기차에서
배터리 비중이 40%래요. 거의 차지하는 게. 그리고 관세 뭐 어지간해 때려갖고는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전기차가 그냥 무너지고 있잖아요. 단지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100% 이상 때리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게 문제가 있는 게 항상 어느 정책을 할 때는 환경 정책, 외교 정책, 산업 정책이 같이 가야 되는데 이러다 그런 거죠. 그러면 트럼프, 이게 시진핑 저 아저씨가 내년에 대만 무력 침공하겠다고 씩씩대잖아요. 내가 또 여쭤봐야지. 우리 그 행장님, 내년에 중국이 대만 침공해서 3일 만에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행장님? 제가 여쭤볼게요. 내년이면 지금 한 9개월 남았어요. 안 되겠죠. 예? 보통 공격하면은 예. 하고 말해서 남아서 작동을 안 하는데 다 부수고 제가 보기에 설명을 드리면요. 이 사진이 뭐죠? 우리는 말했죠. 감나무 아래 감이 익었을 때 입 딱 벌리고 있으면 떨어지면 내 거잖아요. 나는 저 시진핑이가 저렇게 바보짓 하는지 모르겠어. 미국이 원 차이나 폴리시 인정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15년 전, 20년 전에 타이베이 가면은 그때 대만의 지도층 만나면은 자기 아들들 다 상하이로 유학 보내고 돈 있는 사람 집 다 상하이에 사놨더라고. 그 중국과 합쳐질 거하고 중국에 대한 반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제가 말한 그때는 후진타오 시대죠. 그때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냥 놔두면은 저절로 한 나라 되는 거예요. 미국도 완차이나 인정해주고. 근데 저 시진핑 아저씨가 또 진짜 또라이 중에 상또라이 짓 해갖고 대만 무력청에다 씩씩 되니까 저게 될 일도 안 되는 거잖아요. 될 일도 안 되는 건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뭐 대만 침공했다고 봉쇄훈련하고 미사일 쏴고 실탄 사기 올려 전투기 왔다 갔다 하고 좀 싸우면 개지랄 떨리고 허들것 떠니까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죠? 저게 대만만 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지도를 보세요. 이 대만이 단순한 나라인 게 우리는 일본을 보면은 오키나와까지만 알잖아요. 일본은. 근데 여러분 오키나와에서부터 대만 바로 옆에 요나쿠니 섬까지 난세이 군도라는 게 있어요. 일본에. 여기 수십 개의 조그만 섬들이 쫙 이렇게 난세이 군도 갖고 대만 바로 옆에 여기 센카쿠가 있어요. 여기. 그리고 여기 이시카마 섬, 미야코지마 섬, 요나쿠니 섬 제가 보니까 여기 일본의 육상 자위대 갖고 미사일 기지 레이더가 다 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 중국이 대만을 먹잖아요. 그러면 대만 먹는다고 가정을 하면 미국도 기분 나쁘지만 당장 안보에 위협을 받는 게 어느 나라죠? 일본이지. 대만 먹으면 옆에 이거 먹고 그 다음에 오키나와 그냥 노출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바싹 해가지고 타카하치 총리부터 완전히 지금 뿅 갔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고령화 시대 그러잖아요. 지금 고령화 시대인데 고령화 터널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여러분한테 분명히 말씀드리면 일본은 앞으로 점점 좀 좋아집니다. 한국하고 중국은 점점점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일본은 고령화 터널을 빠져나왔어요. 이 고령화 사회라는 게 뭐냐면 할아버지 할머니 숫자 많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고 65세 이상의 엘더리 제네레이션하고 경제활동 인구 15세부터 60살 사이의 비율이 문제거든요. 비율. 근데 우리는 지금 7.8명이라서 한 분 모시고 살아요. 일본은 한때 어려웠을 때 3.8명이라서 한 분 모시고 사는 20년 동안 터널에서 헤맸잖아요. 1990년대 성장이 떨어지고 중국에 뒤졌는데 일본은 빠져나왔어요. 그게 왜냐면 20년 동안 우리가 베이브 시대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노인대 되잖아요. 노인대 되는데 우리를 부양해야 되는 사람들은 베이브붐이 아니라 숫자가 적잖아요. 젊은 사람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숫자가 많은 건데 일본은 20년 동안 헤매다가 거기서 빠져나오니까 일본은 앞으로 더 좋아하는데 지금부터 우리나라하고 중국은 들어가요. 그게 이제 일본하고 중국하고 한국의 어떤 차이인데 일단 난세군도 있고 그다음에 필리핀이 두테르테 전임 대통령에도 뭐 친중이고 헐렁헐렁 했는데 마르코스 주니어 오면서
호주하고 완전 군사동맹 맺어갖고 박박대면서 옮기고 있잖아요. 그리고 중국 장군들 있잖아요. 별 3개, 4개 달았잖아요. 아이 새끼들 수교하고 저는 해병대 중인데 저쪽 다 저게 장군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3일 만에 대만을 기습 점령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푸틴이 우크라이나 먹는 거하고 중국이 대만 먹는 거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원장님?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군사학적으로. 원장님, 제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차이가 뭐죠? 미국이 있잖아요. 미국이. 아니죠. 푸틴은 지상으로 탱크로 밀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다만은 110km 대만 해협을 상륙작전을 해야 됩니다. 상륙작. 그리고요, 상륙작전을 하려면 상륙전의 교류가 해안을 지키는 군대보다 최소한 병력이 3배 이상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3배의 병력이 축차 투입하면, 축차 투입이라는 게 군사용어로 뭐 2만 찔끔머리 그러면 다 죽어요. 만약에 대만에서 5만의 해안반이면 15만을 일시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대만 해협에 일시에 들어가면 110km거든요. 그런데 노르만디 상륙작전 기록 보니까 15만이 일시에 들어가려면 배가 몇 척이 필요한데요. 수송선, 구축과 호양, 탄약 수송선 무슨 해갖고 최소한 1000척 이상의 배가 대만 해협에 탁 떠갖고 들어가야 돼. 15만 병력 이끌고. 지금 이란 사태 무슨 일 있나 벌어졌죠. 미국의 링컨 항모, 이란 옆에 있지 않아요? 저기 멀리 떨어져 있어요. 항공모함이요. 그럼 제가 해군 제독한테 물어보니까 절대로 항공모함은 대만 해협에 들어가면 안 된대요. 근데 군사 전문용어로 생존성이 떨어진대. 중국의 랴오닝함이고 미국의 링컨함이고 포드함이고 대만 해협에 들어가면 항공모함은 신고한대요. 양쪽에서 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항공모함 먼 데 떨어지는데 오키나와 저쪽에서 뒤 쏘고 그러고 여러분 우리 추대사가 영국 대사 하시면서 배틀 오브 브리튼 2차 대전 때 상륙작전은요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 안 하면 몰살당합니다. 바다에서. 그리고 히틀러가 라이언 작전 그래갖고 완전히 프랑스 항복하고 완전 육상 병력은 이쪽에 해안가에 배치시켜 놨거든요. 육군은 자신 있는데 영국 해군을 하려고 딜을 할 거 배틀 오브 브리튼 해갖고 제공권을 장악 못하니까 영국을 포기했잖아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110km 해안에 수천 척의 배가 들어가는데 제공권을 장악 못하면 그냥 오리대 사냥이죠. 오리대 사냥. 인천 사람. 그렇죠. 우리 완전 제공권 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 대만 가보신 분은 알지만 대만 해협에서 대만이 이쪽이 약간 절벽이 많아요. 해안에서 상륙을 할 수 있는 지점이 11군데밖에 없대요. 그리고 상륙장전이 낭떠러지 앞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뻘이든지 모래사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군인들이잖아요. 근데 여러 군데 거기 이렇게 지키고 나면은 안 되는데 어신들 CSIS나 전쟁 시뮬레이션을 보니까 저게 만약에 중국이 들어가잖아요. 무리해서 3분의 1이면 대만 해협에서 폭삭 가고 3분의 2는 어디서 가냐 하면 킬링존에서 간대요. 상륙 지점에다 기뢰 깔아놓고 로켓 거기서 가고 3분의 1이 상륙하잖아요. 전문 용어로 상륙이 1파라 그래요. 상륙해서 이렇게 해안에 붙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라이언 일본 교학의 영화 보셨죠? 해병대가 상륙할 때 군인들 어떻게 내죠? 위에다 배낭 하나 메고 덜렁 내리잖아. 탄약하고. 이 사람들 싸우면 그 다음에 상륙 1파가 해안에 교두보를 하더라도 후속 보급부대가 안 오면 큰일 나요. 뒤에 탱크가 와주고 탄약, 포탄이 와줘야 되는데 그럼 미국의 작전도 그러더라고요. 이제 해군 제도한테 물어보니까 미국의 작전이 1파 그냥 붙게 놔둔대. 그 다음에 보급부대가 못 가게 때려버리면 1파는 뭐가 되죠? POW. 전쟁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대만 저것도 만만치 않고 이번에 이란 사태가 벌어졌듯이 제공권이 없는 게 얼마나 무섭고 이란이 참 안 된 게 두드려 맞기만 하잖아. 그러니까 미사일 들어있어도 화풀이밖에 안 되죠. 그 문제 때문에 대만 해양 문제는 아는데 이 바보 같은 짓을 한 게 시진핑이가 설치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미중 패권 시대에 이제 우리 한국은 어떻게 되느냐 걱정하는 분 많죠. 그러고
뭐 요새 나 유튜브 보면 참 전문가가 너무 하는데 뭐 대한민국 큰일 났다. 뭐 미국에 먹힌다, 중국에 먹힌다 난리 나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드 있잖아요. 사드 때는 하여튼 달라요. 이 대통령이 가서 시진핑 만났잖아요. 여러분 시 주석이 이 대통령 하는 거 가만히 보세요. 그리고 더 세계 대통령 주고 시진핑 앞에서 셀카 찍다가 이렇게 하는 지도자는 우리나라 대통령, 하여튼 시진핑하고 셀카 찍은 사람은 우리나라 대통령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하는 행동을 가만히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갔을 때하고 완전히 다르죠, 태도가. 여러분 기억나세요? 문재인, 신대사님 아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갔을 때 그 왕이 외교부장 있죠? 왕이. 그놈의 새끼가 문재인 대통령 이 어깨인가 여기 툭 쳤잖아. 손에 건방진 새끼. 어디 일국의 외교부장이 상대방 대통령을 친구야, 툭. 그리고 문 대통령 약간 미안하면 혼밥 먹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의 위상이 다른데, 그 왜 그러냐면, 뭐 우리나라의 국력이 강해져서, 뭐 국방력이 강해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케이스 하나예요, 케이스 하나. 예, 우리나라 이게 어떻게 하지만, 지금 잘 아시지만, 이 반도체, 방위산업, 조선 배터리, 이게 핵심 산업이고, 지금 미국이 여기 똥줄도 하고 중국도 여기 걸고 있잖아요.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반도체 전문가한테 얘기 들으니까 이렇더라고요. 옛날에 우리가 시스템,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그렇게 구별했잖아요. 우리 그 원장님 더 잘하는데, 뭐 이 말이 맞는지 틀리는데, 이제는 AI 시대는 AI 반도체, BAI 반도체로 나간다 그러더라고. 제가 SK 하이닉스 사장하는 분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 HBM 있지 않습니까? 저걸 뭐 안동고등학교 나오고, 이 대학도 야간 나온 이렇게 큰 엔지니어 아닌 사람이 자기한테 이걸 건의하더래요. 왜 자꾸 뭐 몇 나노 해서 조금 되다 막 집약해갖고 넣는 걸 투자합니까? 그러나 일반 반도체랑 싸우면 되지 않을까, 벽돌처럼. 그 아이들 낸다 봐요. 근데 그걸 하이닉스가 받아갖고 HBM이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뭐 12단, 24단 쏴도 이게 손톱보다 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AI 칩의 핵심인데, 이런 식으로 양상이 바뀌는데, 문제는 이 HBM 반도체가 AI 시대 이건데, 이거를 맹기는 나라가 세계 둘밖에 없잖아요. SK 하이닉스, 삼성, 미국의 마이크론. 우리 한국에 80 먹고 맹기고, 중국은 맹기는 흉내만 냅니다. 흉내만. 그리고 저도 잘 모르지만, 전문가 말하는 거 보면, 이게 그냥 벽돌 쏴서 되는 게 아니고, 여기 뭐가 뭐 통화이 되고, 이 기술이 중국이 못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새, 신문을 보면, 여기, 이게 매경이니까 혹시 신문에, 언론에 계신 분들 모르겠는데, 뭐 중국 큰일 났다, 중국 큰일 났다, 뭐 우리나라 뭐 맥힌다, 뭐 이러다 우리나라 망했다. 그런 이야기는 제가 70년대 중반부터 공무원 했거든요. 제가 공무원 하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은 게, 대한민국 망한다는 이야기 5번 이상 들었어. 위에서 청와대에서 대한민국 망한다, 대책 세워라. 뭐 5.16일 때는 대한민국 망한다 그러지, 80년 초에 중화학과 엄청 망한다 그러지, 노사분규 때 망한다 그러지. 근데 외환위기 때 진짜 망했어.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 반도체는 제가 보기에 전문용어로 테크놀로지 라이프 사이클이 있잖아요. 그러면 중국이 조선 철강은 막 따라오잖아, 이렇게. 그럼 반도체는 왜 안 되냐? 반도체는 약간 전문용어로 테크놀로지 라이프 사이클이 원체 짧은 거야. 조선은 새로운 기술이 20년, 30년, 철강은 몇십 년에 나오는데, 반도체는 6개월마다 파팍파팍 나오니까, 이게 지금 중국이 아무리 뛰고 뭐 하는 것 같아도, 그 앞에는 벌써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는 앞에 가니까 이 반도체 이 문제가 있고, 잘 아시지만 중국이 반도체 작업률을 올리는데 뭐 20몇 %인데, 그게 중국 오리지널 그 반도체 작업률은 15%고,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중국에 투자한 거 빼놓으면 얼마 안 된대요. 제가 그 서안에 있는 삼성전자 그 반도체 공장 가봤거든요. 그때 제가 경제인문사 이사장 때 국제연구원장들 같이 가봤어요. 얘들을 갔는데, 저는 반도체 공장 다 보여줄 줄 알았어요. 근데 삼성 사람이 3번 나오더니 브리핑룸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우리 공장 좀 보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창문으로 가더라고. 창문 가더니 이 커튼 잠깐 열더니 보세요 그러더라고. 창문에서 커튼 속을 이렇게 기계 움직이는 거하고 사람 몇 명 있는 거 보고, 그것도 한 1분 지나니까 탁 내려요. 하물며 대한민국이 이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기술 이전 없냐니까, 아유, 기술 이전이 어떤 중국 애들은 청소나 하고 군역시나 밥이나 하지. 그런 식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 KF-21 얘 있지 않습니까? 보람에. 방산. 저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교수님, KF-21 방산 저거 아시죠? 제가 4.5세대 항공기예요, 제가. 근데 제가 교수님, 자꾸 여쭤봐서 죄송한데, 저게 순수한 우리 기술이니까 누가 밀어줬죠? 제가 나가는데? 저 보라가 나가는데? 저게 락히드 마틴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국제 간의 기술 이전도 패권, 해지면의 게임이 작용하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게 우리나라 방산이 왜 강한지 아세요? 천공도 짓고 아랍에미리트가 아니라 이번에 요격률이 96%라고 아랍에미리트가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자, 천공도 기술이 러시아 기술이에요, 러시아. 우리 그 불검 사업을 러시아가 막았을 때 제가 얼마 전에 이 국제연구원 인선에 보니까 우리가 30억 분이가 러시아에 꽂았으니까 러시아 애들이 기술 주겠다 그러잖아요. 그 기술을 키스트 있잖아요. 키스트에서 받았습니까? 키스트에서 다 받을 때 일단 최고 브레인이 그걸 갖고 키스트가 박사들이 연구해서 그거를 기업체든지 국제연구소 이렇게 나눠주고 갖고 몇십 년 동안 한 거 천공티들 러시아고 그 다음에 K9 자주포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히말라야에서 몇 년 전에 인도는 K9 자주포 갖고 있거든요. 중국산 자주포하고 포격전 했잖아요. 포격전했는데 재밌는 게 저희 선친이 그 6.25 전쟁에 참전하셨어요. 어렸을 때 소주 마시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6.25 때 말이야. 고참하고 신참하고, 고참은 산대. 그러니까 신참은 포탄이 떨어지잖아요. 도망가는데 신참은 먼 데로 도망가면 큰일 나잖아요. 고참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포탄이 떨어지면 구멍으로 쏙 들어간대. 포탄은 절대로 왜냐면 포 쏘면 빵 쏘면 포신이 움직이잖아요. 절대로 한 지점에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히말라야에서 중국에 들어가 포격전을 해보니까 한국의 K9 포격선이 K9 자주포는 그냥 그 자리에 딱 떨어지더래요. 중국에 들어서 이렇게 떨어진대. 그게 뭐냐면 K9 자주포의 특수 실리콘이 있는데 그게 러시아 기술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 KF-21로 락히드 마틴이 왜 우리한테 저 기술을 줬냐면 세계 그 방산 시장은 하이엔드 마켓, 미드엔드 마켓, 로우엔드 마켓인데 지금 미국은 하이엔드 마켓 먹는 데만 해도 급한 거예요. 생산 능력이 안 돼. 하이엔드만 먹고. 근데 미드엔드가 있잖아요. 이제 로우엔드는 박격포 총알이고 미드엔드를 중국이 치고 들어오는 거야. 중국이. 직관이 J21 스텔스 그냥 미드엔드 쳐니까 저 시장을 놔두면 중국 애들이 먹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많이 정책적으로 기술 이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사실에 제가 군 장군들하고 얘기해보니까 미국 애들이 중국을 대항 말아서. 그런데 재밌는 게 잠수함 있잖아요. 지금 캐나다 잠수함 60척 한다고 지금 왔다 갔다 신문 나는데 우리나라는 잠수함 벌써 10몇 년 전에 수출해서 인도네시아에. 지금 차이나 꿈이 뭔지 아세요? 잠수함 한번 수출해보자는 거예요. 잠수함. 그러니까 몇 년 전에 태국에 수출 계약을 했는데 수출 계약 조건에 독일제 엔진을 달기로 돼 있는데 독일이 엔진 수출 안 해주니까 그것도 나가리 패두고 잠수함도 수출 못하고 그 다음에 지금 숫자상으로 보면 중국이 방위산업에서 세계에서 3등인가 4등이에요. 그 물량가 많은데 주로 중국이 어디다 팔죠? 쪽팔리게. 미얀마, 파키스탄, 중국 방산의 3분이나 파키스탄, 아프리카 이런 데 팔고 있어요. 나토 국가나 미국 국가나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무기라는 게 시스템이다, 시스템. 그러니까 미국 시스템이니까 못 들어가요, 중국. 그러니까 한국 방산하고 중국 방산하고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K 방산이 있죠. 그 다음에 지금 미국에서 군용舰맹글 수 있는 조선소가 여기보다시 9개밖에 없대요. 캘리포니아 하나, 버지니아, 그 다음에 로드 아일랜드, 이렇게 메인주 9개밖에 없는데, 요번에 필리 조선소를 하나가 인수했잖아요.
제가 조선공업은 전화에 거제도에 조선소에서 아는 사람만큼 많이 조선소를 내려가 봤는데, 이 우리나라 조선 엔지들이 필린 조선소를 가보니까 미국 애들 진짜 한가하게 배명 들고 있더래. 뭐 맹모하니까 미국 애들 첫째 하는 얘기가 용접 있잖아요, 용접. 거의 사람이 하더래, 이렇게 용접을. 여러분, 왜 용접을 그 세계 첨단하게 사람이 하는지 아세요? 그럼 비슷해요. 선생님, 왜 사람이 하게, 아메리칸이 왜 용접을 사람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우아하게 군함 맹기는데? 예? 아니지. 그렇게 뭐 열심히 할 필요가 없지. 아니, 미 국방부에서 군함 제조는 그냥 단가 보장돼갖고 그냥 경쟁이 없잖아요. 그죠? 군함 제조를 미국 조선밖에 못하니까 그냥 맹길면 되는 거야. 그냥 사람이 뭐 로봇들로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재밌는 거는 미국 애들이 조선소 용지가 부족해갖고 1년에 한 척밖에 건조 안 한대.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저쪽 보니까 파킹장이 있잖아. 몇천 평 파킹장이 있더래, 자동차. 차 몇 대밖에 안 서 있더래. 저거 부지로 쓰면 되지 않냐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조선 가면 골리앗 클레인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옮기는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조선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악해. 이 배 하나 블록으로 조립하는데 20번인가 이렇게 하면 된대. 우리 이렇게 붙이면 공정을 하였고. 근데 얘네들은 뭐 60번인가 70번 하게 이상하게 구조를 남겨놨더래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이따가 보니까 그 하나조선 미국 법인장이 지금 여태까지 1년에 인창을 한창 맹기는데 앞으로 20천 맹겨주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가 인수하자마자 미국이 그러니까 이미 필리조선에 인수해놓은 거 예정보다 6개월 빨리 인도했어요. 그리고 거제도에 가보니까 조선 소정하고 제가 얘기를 해봤거든요. 해보는 게 지금은 많이 중국에 뺏겼지만 자기들이 아직도 유럽 선주나 이런 선주가 하는 게 한국 사람한테 뿅 간다는 거예요. 이 배를 매기다 제일 골치 아픈 게 설계변경이래요. 건물 매기다 설계변경이 사람 잡잖아요. 설계변경이? 네? 전국 조선이세요? 현대중공업. 그럼 괜히 말 잘못하면 큰일 나겠네. 저는 거제도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중공업 아니면 하나오션에 들었어요. 하여튼 설계병인데 저는 거제도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저도 들은 얘기인데 되게 선주가 뭐 금요일 아침 이렇게 와가지고 뭐 이렇게 설계 변경을 하잖아요. 뭐 식당을 크게 해달라 뭐 이렇게 설계 변경을 하면은 선주는 유럽식으로 생각하고 금요일 날 이야기했으니까 뭐 일요일 날 부산에 가서 놀다가 월요일쯤 갖고 오겠지. 그런데 그 다음 아침에 부산 가려고 이렇게 하면 전화가 딱 오는데 아침에